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thing. 네, 원픽 기업 발표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아이오바유의 특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특허가 이제 돈이 된 특허인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저 아이오바유는 시가총액이 한 83억 정도고 오늘 조금 떨어져서 한 70몇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매출이 한 13억, 그다음 당기 손실이 마이너스 16억 정도 났습니다. 사업 내용은 정량광, 형광 검사 기술을 기반으로 구강질환을 진단 검사하는 큐레이 장비를 개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고, 이 대표님께서는 치과 의사 출신으로 치과 병원도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 또한 대한진단검사 치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제 질문에 대해 답을 한번 찾는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특허가 돈이 되려면은 도대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특허청의 공식 블로그에서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권리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침해 입증이 가능하고, 특허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고, 특허 시장이 큰 국가의 특허일 것이라는 그런 게 있어야 특허가 돈이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치과 병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고, 그다음에 치아 오식증 환자 수가 2017년에 587만 7,415명에서 이제 636만 명 정도로 계속 꾸준히 증가하였고, 진료비 총액이 2017년에는 한 6천억 정도에서 2021년에는 9,850억 정도로 그것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빈드 질병이었습니다. 저희 큐레이 진단 장비가 치아 오식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질병이 진행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장비인 만큼, 당사의 큐레이 진단 장비를 적용하는 정량광 형광기를 이용한 치아 오식증 검사가 2021년 6월부터 5세에서 12세 연령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되었고, 2024년 적용 연령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서 매출을 꾸준히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당사는 치준항 근적외선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면서 2024년에 신제품 출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보니 이거는 이제 직접 치과 의원을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퍼온 건데, 또 이 장비를 통해서 치료 퀄리티가 좀 늘었고, 좀 이 람카페에서 이건 퍼온 건데, 이 큐레이라는 장비를 어디 병원에서 하고 있는지 찾는 그런 글도 좀 있어서, 또 이제 환자와 의사가 좀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커지고 있고, 환자와 의사가 또 만족감을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또 돈이 낼 수도 있는 특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20일에 발표했던 유니캠과 HLB 글로벌 중에 원래 유니캠을 발표하려 했었는데, 그게 BW에 관한 거여서 제가 자료를 읽고 발표를 하려 했는데 200페이지가 넘어가지고 아직 분석이 좀 덜 돼서 HLB 글로벌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HLB 글로벌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TI코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비상장 회사를요, 250억인데 그 중에 현금 140억, 신주인 승권 110억을 주고 이제 샀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보면서 궁금증은 이런 거였습니다. 다들 요즘 할인도 그렇고 D2C 회사를 사는데 이게 정말 필요할까? 그리고 이게 돈이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습니다. 일단 이제 HLB 글로벌 같은 경우는 생활 건강, 이게 D2C가 직결된 부분이겠죠.
이 매출이 비율이 적지 않고 주로 콤보차와 시럽이 이제 메인이었습니다. 이걸 프레시코라고 다들 아실 만한 그 브랜드를 통해서 팔고 있었는데 이 브랜드가 콤보차에서 우위가 있냐 했을 때 그냥 다르게 콤보차를 사는 거지 어떤 브랜드의 콤보차를 산다라는 거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자료가 없어서 파악하기 힘들었고 그리고 이게 인수한 회사인 TI코인데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영업이익은 뭐 괜찮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D2C를 가려는 이유가 결국에는 오픈마켓이 수수료를 과다하게 떼서일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얼만큼 수수료를 뗄까 하고 봤더니 대체적으로 한 10%에서 가장 낮은 위메이프가 한 3% 그리고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가 한 3에서 5% 정도를 떼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온라인 부분 매출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1,000억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HLB 글로벌이 수수료로 연간 지출을 할 수 있는 이제 최대 수수료가 한 80억 정도 된다면 이거는 과다하긴 하다. 자사모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750억 이상의 타사몰 판매가 있다면 현금인 140억 인수 금액은 그냥 이거를 사는 순간 그만한 수수료를 줄여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물론 오픈마켓에서 이제 자사몰 D2C 몰 전환이 100%는 되지 않겠지만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사몰을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나름 잘 넘어와서 매출 성장이 한 40% 정도 됐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D2C 투자를 저는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전환이 돼서 매출이 늘고 수수료를 줄여들여서 영업이익을 높인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 특히 매출이 뭐 1,000억대 이상이 나오는 HLB 글로벌 같은 경우는 한 2년 하면 인수 BEP를 넘길 정도이다. 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은 D2C에 대한 투자는 싸게만 산다면 나쁘지 않다. 오히려 꼭 해야 되는 것 같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 D2C가 이렇게 하면서 유지 비용이나 그런 것도 될 텐데 하는 것보다 유지 비용이 더 크면 맞죠. 안 좋은 거. 그거는 확실한데 이제 이게 인수한 기업인데 인수한 기업이 그 유지 비용들을 이미 다 감당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뭐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 회사가 이미 영업이익을 11%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감당할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네. 그 D2C가 되려면 결국에는 자기만의 브랜드 파워가 좀 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 콤보차 같은 거나 이런 말씀하셨을 때는 딱히 맞아요.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D2C로 이게 제가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콤부차에서 얘가 우위가 있냐 했을 때는 아직 그거는 형성되지 않았다가 있고 이미 프레시코를 통해서 I'm Alive라는 D2C 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 운영 노하우가 없어서 잘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강화를 또 노리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D2C 몰을 위해서 산 거지만 이미 기존에 이 회사에서 이제 중개 수수료를 통해서 이만큼 번다면 그냥 투자만 놓고 봐도 괜찮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콤부차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좋은데 그건 아직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 없으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업은 신라교역이라는 기업인데요. 저번 시간에 신라교역이 치킨버거 트렌드 수혜주가 맞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그에 대한 결론은 파파이스, 그러니까 신라교역이 영위하는 파파이스를 투자 포인트로 잡기에는 매출 비중이 작고 사업의 성공 여부 또한 불확실하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신라교역의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작년에 3,400억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169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445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그 참치 잡는 원양어업하고 수산물 유통 그리고 첨가물 중개, 철강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고요. 그 중에 원양어업하고 수산물 유통 매출이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사업인 여기 팝파이스 그리고 상품 도매 이런 기타 사업은 전체 매출의 4% 수준으로 매우 작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신라교역은 원양어업하고 첨가물 중개 사업이 당사의 영업이익을 좌우합니다. 작년 영업이익의 169억 원 중 원양어업이 101억을 벌어다 줬고 첨가물 중개가 53억, 그 외 사업부에서 한 10몇억이 15억의 영업이익이 났고요. 여기서 첨가물 중개 사업이 연간 최소 50억 원의 현금을 창출하는 알짜 사업부입니다. 여기가 특히 그 폐기물 사업처럼 뭐 다양한 사모펀드 그런 회사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사업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첨가물 중개하고 원양어업이 여기 이 두 가지 사업부에서 주로 이익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팝파이스가 히트를 치면 꽤 괜찮은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번 매출을 대략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여기 거기 팝파이스 1, 2, 5점에서 한 달 만에 그 치킨 샌드위치 5만 개가 판매됐다는 기사가 떴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치킨 샌드위치 거기 그 주 메뉴가 5,900원짜리 그 햄버거인데 5,900원 곱하기 5만 개 했더니 2억 9,500만 원의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점포당 연매출이 10억에서 20억인 걸로 감안하면 오픈바를 아주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팝파이스를 점포당 연매출 20억으로 잡고 23년 25개의 매장 오픈 계획을 해서 이렇게 매출을 추산하면 내년 매출은 500억이 예상되고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 한 평균 영업이익률 5%로 가정했을 때 내년 영업이익은 한 25억 정도가 발생할 거라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우선 사업의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 신라교역의 그 전체적인 그런 걸 봤을 때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 치킨버거 트렌드의 수혜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루닛을 저번 주에 이제 보고 최근에 그 챗 GPT 관련해서 이제 AI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올랐고 또 루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길래 루닛의 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I를 통해서 남의 정복을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루닛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암 진단이나 치료에 기여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제품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루닛 인사이트라는 그 암 진단을 하는 것과 루닛 스코프라는 그다음에 그 암 치료 관련해서 그 바이오마커 솔루션을 하는 그런 두 가지로 일단 나뉘고 있어요. 지금은 얘네가 연구개발비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적자인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이 질문과 관련해서 좀 비즈니스에 대해 접근한다기보다는 이 회사에 하는 일, 그러니까 어떤 걸 하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먼저 루닛 인사이트라는 이제 암 진단을 하는 그 제품은 그
그 흉부 엑스레이랑 유방 촬영술로 촬영된 자료를 이제 AI로 분석해서 암을 진단하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되게 정확하고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의사보다 이미 더 정확한 수준이고 의사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의사랑 루닛이 같이 했을 때가 더 정확하고 그것보다 루닛만 단독으로 했을 때가 더 정확한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의사들이 이거 암 진단하는 것에 있어서 의사들의 수도 부족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인력 부족이랑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조기 발견이 그 생존율이나 의료 비용과 관련해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루닛 인사이트는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하고 주목하고 있는 게 루닛 스코프라는 것입니다. 얘는 이제 그 맞춤형 치료를 그 의료에서는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치료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암 환자는 생존 기간도 짧고 한번 어떤 치료법을 진행하면은 다른 치료법으로 전환이 더 어려워가지고 더욱 그 암 치료에서는 맞춤형 치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바이오 마커라는 게 이제 생소한 단어라서 이게 어떤 거냐를 알아봤을 때는 그 정상이나 그런 병적인 상태를 구분할 수 있거나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뭘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표지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데 제약사 입장에서도 치료 반응 예측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얘네가 이제 임상을 성공해야 그 제품 자기들의 그 약을 이렇게 출시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그 임상 시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반응률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반응률이 좋은 사람을 먼저 골라서 임상 실험을 하면은 그 허가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루닛 스코프를 제약사 입장에서도 쓰면은 되게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적 항암제라는 용어는 그 이전에 그 다른 항암 치료들은 뭐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했었는데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치료제고 근데 이게 문제가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그런 내성이 생기는 건데 면역 항암제는 이 위장을 하는 그런 도구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그 생존율을 되게 높여주는 그런 혁신적인 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면역 항암제는 되게 고가이고 1년에 약 1.5억 정도로 엄청 고가이고 그 다음에 그 바이오 마커 발현율이 한 50% 정도를 충족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쓰고 싶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루닛 스코프가 그런 면역 항암제의 치료 반응을 예측해서 그 치료 대상 환자를 늘려줌으로써 뭐 환자 입장에서는 면역 항암제를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환자를 또 늘리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AI를 통해서 그런 암의 정복에 좀 다가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미디어젠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궁금했던 점은 왜 키넥스와 엘더스가 미디어젠 회사를 지분을 사들일까라는 점이 궁금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 정보는 인터넷에서 서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디어젠의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차량 음성 시스템 개발을 약 50% 정도 매출로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차량용 음성 솔루션 판매, 그 다음에 AI 솔루션 판매 및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음성 관련 기술이 되게 뛰어난데 2001년도부터 현대모비스의 투자를 받아서 현재까지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이 음성 기술에 대해서 차량 음성 기술에 대해서 경쟁자는 없고요. 이제 세계로 봤을 때는 경쟁자가 세렌스라는 독보적인 업체가 있는데 2020년도에 신차의 53% 이상이 세렌스의 음량 기술을 달았고 이제 미디어젠은 약 23개의 언어만 지원이 가능한데 세렌스는 70개 이상의 언어가 지원이 가능해서 아마 기술적으로도 이쪽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149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억, 당기순이익이 2억 정도 나왔고요. 2021년도에. 현재 지분 구조에 대해서 말하자면 원래 창업주인 고은 대표가 26%, 그다음에 엘터스 투자자문이 35%, 키맥스가 약 19% 정도 됩니다. 이제 궁금했던 점이 키맥스라는 회사가 원래는 화장품 원료 사업을 하던 회사인데 음량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젠 회사를 왜 지분을 투자를 했을까, 지분을 샀을까? 그 다음에 엘터스가 왜 갑자기 경영 참여를 선언을 했을까? 그런데 또 엘터스는 키맥스랑 KMX가 원래 이제 키맥스가 KMX에서 분할된 회사인데 키맥스랑 KMX가 엘터스에 자금을 대고 또 경영 참여 선언을 하면서 미디어젠 회사 지분을 사고 있더라고요.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미디어젠이 기술력이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왜 인수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경영 능력이 부족해 보여서 경영 참여를 했을까라는 그런 예측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